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23번째 주인공은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권남이 한명회의 말을 세조에게 고하고 또 말하기를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범상하지 않고 포부도 작지 않으나 명이 맞지 않아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공이 만일 반란할 뜻이 있으시면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영웅은 또한 둔전 세상이 험악하여 처세하기 어려움이 많으니 지위가 낮은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내가 비록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논하는 바를 들으니 참으로 국사로다. 내가 마땅히 대면하여 상의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8일의 기록입니다. 자, 한명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잔머리와 배짱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 한명회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한명회는 1415년 칠삭둥이로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고려 시대부터 유력한 정치가의 가문이었고 특히나 그의 할아버지인 한상질은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명나라로 건너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국호를 허락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상질의 동생인 한상경은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한 사람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었죠. 즉 한명회는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 태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에도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인큐베이터에서 부모님들의 가슴을 졸이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조선 초기 시대에 칠삭동이로 태어난 한명회는 더 생존하기가 힘들었겠죠. 실제로도 일설에서는 그의 부모는 한명회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유모가 한명회를 이불로 감싸서 따뜻한 방에 두었더니 건강하게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아는 났지만 어린 시절의 한명회는 그야말로 왜소하고 병약한 체격을 지닌 아이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한명회가 점점 자라면서 기골이 장대해지고 머리마저 비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워낙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홀로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친구 사귀기도 좋아해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문종 2년에 들어서야 개성의 경덕궁을 관리하는 한직을 그마저도 음서를 통해서 맡게 됩니다. 음서라는 건 오품 이상 관리의 비속 친척 및 인척에게 시험 없이 하급 관리직을 주는 관리 임용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시험 치지 않고 하급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나이 40이 돼서야. 이때 개성에서는 한양에 와서 벼슬하는 사람들끼리 송도계라는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교류를 했는데 한명회 역시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경덕 궁지기가 벼슬이냐? 라는 비웃음만 당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한명회의 모습, 영화 관상에서의 모습, 쇼박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과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면서 한명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당시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책략가와 힘쓰는 한량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걸람의 추천으로 들어온 한명회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한 뒤에 한명회에게 그대는 나의 장자방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의 오른팔로 개국공신인 장량을 장자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국공신의 오른팔이 될 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사적인 재능이 드러나는 일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화 관상에서의 수양대군 쇼박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한명회는 수양대군 측에게 무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염려해서 수양대군에게 무사들과 친분을 쌓을 것을 권유하죠. 그리고 그 방법을 묻는 수양대군에게 활쏘기 연습이다라는 명분으로 모화관,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들을 영접하던 곳과 훈련원, 조선시대의 군사의 시제, 무예의 연습, 병서의 강습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이 두 곳에 많은 술과 고기를 마련해서 가가지고 활쏘기가 끝난 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된다 라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들을 영접하던 곳이니까 자체 경비대 같은 것이 있었고, 훈련원 역시 그곳에 이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곳이니까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과의 어떤 친목을 자연스럽게 만들라라는 방법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또한 자신 역시 한량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알고 지내던 홍달송, 양달과 같은 30여 명의 그 한량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조폭 그러니까 동네의 어떤 좀 주먹패 같은 인물들을 수양대군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로 인해서 수양대군은 거사에 필요한 군사들을 모으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사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김종서를 먼저 제거할 계책까지 한명회가 내놓게 되는데, 김종서의 집을 기습해서 그를 죽이는 일 자체에도 한명회가 앞장을 섭니다. 한명회가 김종서에게 영모죄를 씌워서 그와 그의 아들까지 모두 죽이면서 이른바 계유정난이 성공하게 된 거죠. 가장 큰 장애물인 김종서가 죽고 나자 단종의 명을 꾸며서 중신들을 불러들인 뒤에 황보인, 조국관, 이양 같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계략까지 한명회가 만듭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의 권력을 확고하게 안정시킨 거죠. 이러한 한명회의 계략으로 수양대군은 거사의 반대파를 숙청한 뒤에 스스로 의정부 영사와 이조와 병조의 판서, 내외 병마 도통사 등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정인지를 좌의정에, 한확을 우의정에 앉히면서 집권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계책 역시 한명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곁에서 수양대군이 거사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꾀와 힘을 내놓는 복주머니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단종의 표준 영정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계유정난을 성공시킨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이후에 단종을 밀어내면서 마침내 수양대군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을 보위에 앉히려는 단종 복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육신이라 불리는 성산문, 박팽년, 하위시,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렇게 6명이었죠. 그러나 한명회는 끊임없이 은밀하게 요주 인물들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사육신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과 함께 세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의 추출이 되었고 세조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아 한명회는 1등 공신에만 4번이나 책록이 되었고 계유정난의 공으로 정난공신에 사육신 사건 처리 뒤에는 좌익공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예종 때 발생했던 남이의 옥사를 처리한 뒤에는 익대공신 그리고 성종 즉위 이후에는 좌리공신에 책록이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울 것도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 거죠. 문제는 한명회는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일종의 권력의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한명회는 1457년 이조판서가 되었고요. 곧 병조판서에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병조판서를 지내면서도 이조의 인사행정권을 유지합니다. 또한 무예의 조회가 있었던 그는 북방에 파견을 나가 북방을 방비하는 데 공을 세운 공로로 1463년 우의정, 1466년에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병조판서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후 예종 때까지도 병조판서의 자리를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까 결국 조선의 무력과 인사권이 10년 넘도록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함께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친구 사이이기도 했던 권남이나 신숙주 등과는 혼인으로 연결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데 이들을 역사서에서는 훈구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드라마 왕가비에서 권람의 모습 KBS에서 가져왔고요. 또 드라마 왕가나에서의 신숙주의 모습 KBS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의 야망은 그쯤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딸들을 예종과 성종의 아내로 만들어서 세조와 사돈, 예종의 장인, 또 성종의 장인이 되어서 왕가와 혈연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려시대 이자겸에 비견되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17 이자겸 편에서 제가 다루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의 권세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의 집에는 끊임없이 사람과 재물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땅과 보석을 바치는 인물들은 물론이고 희첩을 바치는 인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정에는 과거를 통해 벼슬에 오른 사람보다 한명회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에 오른 사람이 더 많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성종이 즉위한 5년 만에 공해왕후가 소생을 낳지 못하고 죽자 그의 권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영의정과 병조판서에서 물러난 그는 그 틈을 노리던 젊은 선비들의 탄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조차도 훈구 세력의 우두머리이자 할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자신의 장인어른인 한명회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중 마침내 한명회의 정치적 생명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가 여생을 유유자적하며 지내기 위해서 한강 근처에 압구정이란 정자를 짓게 되는데 이 압구정이 그의 몰락을 부채질한 것이죠. 드라마 왕가나에서의 성종 SBS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압구정이 지어지자 성종 역시 직접 시를 지어서 한명회에게 내려주었는데 젊은 선비들에게는 그 일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압구정의 좋은 풍광이 소문이 나서 중국의 사신들도 압구정을 찾게 됐는데 그는 정자가 좁다라는 이유로 국왕이 쓰는 차일,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을 자신도 쓰겠다라고 청을 올립니다. 성종은 이걸 거절하죠. 왕이
행차할 때 쓰는 것을 개인이 사사로이 쓴다라는 건 왕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의 장인이라도 그렇죠. 자, 근데 한 번 거절했으면 그걸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3번이나 다시 청해요. 이 정도면 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의미였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중국의 사신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는데 주인이 나는 못 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결국 성종은 물론이고 승지와 대간들의 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전일에 천사, 중국의 사신이 한명회의 압구정을 구경하려 하니 명회가 대궐에 들어와서 용봉 차이를 청구하다 되지 않자 명회가 안색을 변하고 일어나니 성종께서 귀양본했습니다. 명회는 성종의 장인이므로 그 세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듯하였지만 그래도 의심치 않고 죄를 주었습니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18일의 기록입니다. 성종은 결국 전국에 지은 정자 중에서 제천정과 희우정만 남기고 모두 헐어 없애라 라는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강가에 정자를 지은 자가 누구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제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면 반드시 강을 따라 곳곳을 두루 논일고 난 후에야 그칠 것이고 뒤에 사신으로 오는 자도 다 이것을 본떠 유람할 것이니 그 패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제천정의 풍경은 중국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희우정은 세종께서 큰 가뭄 때에 이 정자에서 우연히 거동하였다가 마침 신령스러운 비를 만났으므로 이름을 내리고 기문을 지었으니 이 두 정자는 헐어버릴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새로 꾸민 정자는 일체 헐어 없애어 뒷날에 폐단을 막으라. 또 내일은 제천정에서 주봉배를 차리고 압구정에서는 유관만 하게 하라. 성종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5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도 성종은 이 정도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리들, 그 일종의 비서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나 대간, 관료들의 불법을 적발 탄핵하는 사원부 관원과 왕에게 간쟁하는 사관원 관원을 합하여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기능을 맡고 있던 대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성종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던지 한명회에 국문을 지시하였고 결국 한명회는 모든 관직에서 삭탈되어 1487년 쓸쓸하게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나마 따로 형벌을 받지는 않았으니 그에겐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도 성종과 한명회의 사이는 뭐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명회는 마지막으로 죽을 때 성종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임금이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날마다 중관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으며 병이 위독하여지자 승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시중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대를 몸에 가하게 하고 후서를 눌려 입속으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자 운명하였는데 나이가 73세이다. 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4일의 기록입니다. 칠삭동위로 태어나서 나이 40이 넘어서야 한미한 벼슬길에 나갔으나 수양대군을 세조로 옹립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그 이후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지만 역시 자신의 권세를 넘어서는 과욕을 부리다가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한명회. 그의 말로는 그래도 다른 간신들에 비해서 호사스러운 편이긴 했지만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패비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한명회의 시체를 꺼내어 목을 자르는 부관 참시를 하게 되죠.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권세를 누리던 한명회는 살아서는 사유에게 쫓겨나고 죽어서는 손자뻘 되는 연산군에게 목이 베이는 말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만족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